한국을 그대로 베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여기 일본의 유명 지질학자가 최근 엄청난 이상 징후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금 당장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일본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자기만 살겠다고 모든 것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밟고 서 있던 땅이 배신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히로시입니다. 일본에서 지질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로 불리고 있고 적어도 2011년 3월 11일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어요. 일어나서 평소처럼 녹차 한 잔 마시고 도쿄 공과대학 연구실로 출근했어요. 날씨도 괜찮았고 조금 쌀쌀했지만 햇볕도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몇 시간 후에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흔들림이었어요. 근데 그 흔들림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책들이 선반에서 떨어지고 액자들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복도에서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몇 번이나 연습했던 안전훈련을 떠올리면서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다 해도 밖에서 들리는 끔찍한 소리들에는 대비할 수 없었어요. 건물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제가 설계에 참여해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던 건물들조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평생의 노력이 순식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죠. 실제로는 몇 분밖에 안 됐을 테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어요. 전기도 나가 있었고요.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비로소 피해 규모가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한때 연구와 혁신의 상징이었던 우리 캠퍼스가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충격에 휩싸인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거나 일부는 다친 사람들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동안 일본의 지진 대비 능력을 자랑스러워했었는데 그곳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절감했어요. 여진이 계속해서 땅을 흔들었어요. 마치 자연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려는 듯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라디오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었죠. 몇 시간 동안 저는 할 수 있는 걸 도왔어요.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겁에 질린 학생들을 달래며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이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자 도시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도쿄가 아니었어요. 하늘엔 불빛이 번쩍였고 사이렌 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말이에요. 저도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아졌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여진이 계속해서 도시를 흔드는 가운데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번에는 더 준비된 상태로 맞서겠다고요. 다음번이 분명히 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땐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저를 예상치 못한 곳들로
이끌 줄은 몰랐어요. 또 상상도 못할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날 밤, 혼란과 파괴 속에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모든 게 변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달라져야만 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 연구 파트너인 송 박사님이 갑자기 무모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히로시 씨,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어느 저녁 저희가 제 좁은 연구실에서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이요? 왜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국은 큰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송 박사님은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은 재난 관리에 있어서 꽤 멋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아마 우리 일본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회의적이긴 했지만 뭐 어차피 저희 연구가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동의했어요. 가보죠, 뭐. 그리고 일주일 뒤, 저희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정말 크고 활기찼어요. 마치 도쿄 같으면서도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국가재난관리청이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환영합니다. 이곳이 저희 컨트롤룸입니다. 남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둘러보여 드릴게요. 방 안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시선을 스크린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엔 온갖 정보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교통 상황, 일기예보, 그리고 땅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요. 마치 나라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송 박사님이 아는 척 저를 쿡 찔렀죠. 그 남자는 저희를 더욱 특별한 구역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더 많은 스크린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죠. 지금부터 진짜 멋진 걸 보여드릴게요. 남자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게 저희 인공지능 기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남자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스크린들이 갑자기 불빛과 숫자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사이렌이 울려 퍼지자 저는 깜짝 놀라서 거의 의자에서 튕겨나갈 뻔했어요. 걱정 마세요. 테스트일 뿐이에요. 남자는 저희를 안심시키며 한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시스템이 방금 모의 지진을 감지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경고 메시지가 스크린에 팡팡 뜨면서 도시 전역에 알림이 전송됐고, 다른 화면에는 기차가 멈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다른 화면에는 가스관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이 몇 초 안에 해당 지역 모든 사람에게 경보를 보내요. 남자는 설명했어요. 기차를 멈추고 화재를 막기 위해 가스를 차단하고 구급대원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요.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 시스템은 마치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계 같았어요. 이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을 겪었을 때의 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내신 거예요? 저는 속삭이듯 물었어요. 경이로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다른 나라, 특히 일본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말이 제게 묵직하게 와닿았어요. 여기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도 저희 일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어요. 저도 모르게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부끄러움, 슬픔, 그리고 한편으론 희망까지요. 그날 저희가 컨트롤룸을 떠날 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송 박사님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씩 웃으며 물었어요. 더 볼 곳이 많아요. 준비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모르게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는 그곳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스크린들, 사이렌 소리, 그리고 빠른 대응들이 떠올랐거든요. 집에 있을 때랑은 모든 게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남자의 겸손한 태도도 생각나더라고요.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 특히 일본에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죠. 그제서야 궁금해졌어요. 혹시 저희 일본이 자만에 빠져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지 않았던 건 아닐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야를 좁혔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간신히 잠들기 전까지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저희에겐 배울 것이 너무 많고, 덕분에 진짜 변화를 만들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줄 것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송 박사님과 함께 서울의 인프라 관리 네트워크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일본에서 보던 시스템과는 다르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다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큰 건물에 도착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로비는 매끄러운 선과 반짝이는 표면으로 가득했고, 친절한 접수원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방문자 배지를 건네줬어요. 서울의 안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직접 보실 준비 되셨나요? 접수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들뜬 기분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대한 방 안에는 수많은 화면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여러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고, 온갖 정보가 화면에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서울중앙통제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이곳의 책임자인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님은 우리를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화면 앞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모든 걸 통제합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물, 전기, 가스 전부 이곳에서 관리하죠.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가 발생하면 몇 초 안에 모든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가스관을 차단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김 부장님이 옆에 있는 컴퓨터의 몇 개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모든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어요. 서울의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곳곳에 표시됐어요. 이 점 하나하나가 센서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집안의 진동, 강의 수위, 공기의 질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감지해주죠. 무슨 이상 징후라도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모의 지진 상황을 시연해 보였는데 몇 초도 안 돼서 경고 알림이 화면에 뜨고 도시 곳곳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하게 표시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도 있으면 좋을 텐데요. 김 부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지식을 나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의 말이 제게 크게 와닿았어요.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는 나라임에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다니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실수를 통해 배웠다고 하니
존경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주택가를 방문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주택과 작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김 부장님은 이곳이 특별한 장소라고 설명했어요. 이 동네 전체가 내진 설계를 적용해 새롭게 단장된 곳입니다. 우리는 현지 엔지니어인 이 과장님을 만났어요. 이 과장님이 주택가를 안내하며 혼자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건물들이 땅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과장님이 물으셨어요. 저희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초 공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벽들, 보이시죠? 휘어질 수 있도록 강화 처리된 거예요. 쉽게 부서지지 않죠. 저는 단순해 보이는 벽을 손으로 만지면서도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벽이 그렇게나 튼튼하다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여기서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장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도 저희 기술을 전파하고 있어요. 아시아 곳곳에서 저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주택가를 걸어 다니는 동안 문득 일본의 제 동네가 떠올랐어요. 만약 큰 지진이 또 발생하면 그곳의 건물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과 설비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장님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우리가 지진이나 홍수를 멈출 순 없어요. 하지만 그에 대비할 순 있죠. 그 말이 깊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더 강한 건물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안전이란 건물의 강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준비성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갔어요.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시도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안전이란 단순히 국가의 자부심이나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배우고 함께 협력해서 모두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에 벌써 마음이 급해졌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한국에서 보고 겪은 모든 게 제 머릿속을 휘저었거든요. 첨단 경보 시스템, 조직적인 긴급 대응, 튼튼하게 보강된 건물들. 이 모든 정보가 마치 거대한 회오리처럼 제 생각을 휘몰아치더라고요. 대학 사무실로 달려가면서 동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을 잠그고는 며칠 동안 커피와 의지력만으로 버텼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보고서에 담아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보고서를 출력해서 손에 들었을 때 그 무게가 달리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열쇠였거든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기다리는 시간 말이죠. 며칠이 지나고 다시 몇 주가 흘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나 싶어 포기하려던 찰나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대형 뉴스 네트워크 기자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저희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방송에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 다음 날 환한 조명 속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분주하게 제 얼굴을 손보고 있을 때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비해 지진 대비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휘어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 사이렌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몇 초의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곳. 긴급 구조대가 아직 땅이 흔들리는 중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때 제 머릿속엔 방문했을 때 봤던 통제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커다란 화면들, 튼튼하게 보강된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조용한 동네. 그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원래 기술 강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뒤처질 수 있죠? 사회자가 반문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2011년 대지진의 참상을 보고 우리나라에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을 이어갈 때 화면에는 일본의 지난 대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과 한국의 견고한 구조물들이 교차로 비춰졌어요. 그 차이는 명확하고도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지진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해요. 한국의 경험에서 배워야 해요. 이건 단순히 국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요. 사회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카메라를 바라보며 집에서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건물들을 보강해야 합니다. 긴급 구조대원들에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도 필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과 협력해서 우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제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제자들, 심지어 방송을 본 낯선 사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부분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자신들도 과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했어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의 방식에서 배워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논의는 시작됐어요. 며칠 후엔 라디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 기고문도 쓰게 됐어요. 지역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도 했죠. 어디를 가든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변해야 하고 그 변화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일본의 자존심을 깎아내린다며 비난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비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이 있었어요. 서서히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고, 대학들도 지진 대비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시민단체들도 안전을 위한 더 나은 조치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처음 방송에 나간 지 2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총리실에서 저와의 면담을 요청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흥분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였어요. 다시 지진이 왔을 때 준비된 일본을 만들 수 있는 진짜 기회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도울 거야. 제가 무대 위에 섰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방 안은 일본과 한국에서 온 중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새로운 재해연구센터의 개소식에서 연설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히로시 나카무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청중들을 둘러봤어요. 과학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다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기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백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큰 지진이 일본을 덮쳤을 때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끔찍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던 그날.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후에 에밀리 송 박사님을 만났어요. 앞줄에 앉아있는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곳에 발달된 경보 시스템과 튼튼한 건물 구조에 놀랐던 경험을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몇몇은 미소도 짓고 있었어요. 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새로운 연구센터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손잡고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요. 저는 센터에서 하게 될 여러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이나 지진이 일어날 때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청중들을 향해 물었어요. 우리는 이 지식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게 배운다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린 과거에 여러 문제들을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재해는 과거의 갈등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닥쳐요. 그리고 닥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 센터는 그 약속의 일환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오늘 여기서 새로운 약속을 하죠. 저는 제안했어요.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 서로에게서 배워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박수가 잦아들 때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 하나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마이크에서 물러나면서 피곤함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힘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희망이 보여요.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더 안전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그리고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지어 올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토대인 것 같아요.